네, 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학 보객이 첫 번째 챕터의 네 번째 주제로 차원 분석과 단위 환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단위만 봐도 답이 보인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단위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차원 분석과 단위 환산을 통해서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단위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숫자 50을 주었습니다. 자, 50이라고 숫자를 그냥 주어지면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 여러분들 단위가 없다면요, 이 숫자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어떠한 측정 값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 단위 없이 전달하게 되면 이 50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위를 붙여보면 50g 또는 50ml 또는 50km. 자, 똑같은 숫자 50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위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만 있고 단위가 없으면 정보는 반쪽짜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긴 했지만 사실은 무의미한 정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단위가 있어야 할 곳에 단위가 없다면 그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화학에서는요, 화학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보면 과학에서는 단위가 정확하지 않으면 계산 결과 전체가 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단위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단위에 대한 중요성은 이 정도로만 강조하고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원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차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는 Dimensional Analysis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를 이용해서 계산의 논리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뭔가 좀 거창해 보이죠? 그러나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단위를 수학의 항처럼 생각하고 필요한 단위를 남기고 나머지를 지우는 방식으로 풀이해서 우리가 원하는 단위로 변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차원 분석의 핵심은 결국엔 단위 변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단위 환산이라고 단어를 바꿔서 이용해도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방법은요, 단위만으로도 계산의 방향이 맞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이는 표에 여러 가지 그 단위들의 등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가 관계라는 건 서로 같은 값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길이의 단위인 1m는 1.094 야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등가 관계인데요. 다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2.54cm는 1인치라고 우리가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분수로 표현하면요. 예를 들어서 2.54cm는 1인치라고 하는데 이걸 분수로 표시하면 1인치 분의 2.54cm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요. 이걸 분모 분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2.54cm 분의 1인치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분모 분자의 관계로 이렇게 써 있는 이 항을 우리는 변환계수 또는 책에 따라서는 변환인자라고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변환인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개념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아주 쉬운 것부터 5.00 hou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단위가 세컨드라고 합시다. 초로 바꾸고 싶어요. 자, 5.00 hour 5시간을 초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간단한 계산으로 이제 뭐 암산을 통해서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1시간은 3600초니까 3600을 5에다가 곱해주면 간단하게 풀리죠. 자, 그런데 이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등가 관계를 이용하고 변환인자를 이용해서 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원 분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단위로 정리가 되었을 때 풀이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5시간을 우리가 초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 관계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hour는 60분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 관계가 있죠. 첫 번째 등가 관계고요. 두 번째 등가 관계에 해당하는 게 1minute는 뭐죠? 60second라는 이러한 등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변환인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등가 관계에 있는 항들을 입력해서 분수로 변환해 보면 예를 들어서 1번에 있는 등가 관계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hour분의 60minute라고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1minute가 60second입니다. 맞죠? 자, 이걸 그대로 이제 수학적으로 연산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는 바로 5시간입니다. 이 5시간을 가지고 와요. 5.00 hour. 자, 곱하기 1hour분의 60분 곱하기 1minute분의 60초. 자, 이걸 계산할 때 여러분들 계산기를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단순한 수학은 암산을 통해서도 풀 수 있지만 계산 전에 여러분들은 미리 단위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단위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위가 안 나오고 있으면 계산식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고, 계산식이 잘못됐으면 여러분들 계산기로 입력을 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산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계산식에 문제가 없을 때 비로소 계산기를 이용해서 실제 답을 도출해내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자, 한번 약분해 봅시다. hour, hour, minute, minute. 자, 우리가 원하는 세컨드의 단위만 하나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18,000 세컨드가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건 컴마입니다. 점이 아니에요. 자, 18,000초라고 하는 이러한 값으로 5시간을 바꿔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습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이러한 수학적 연산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단위를 입력을 하는 습관입니다. 이 단위를 입력하는 습관은 여러분들이 화학을 하는 내내 또는 과학을 하는 내내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주어져 있는 정보로부터 얻어낼 때 실수가 없이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체로요. 속도나 밀도처럼 이제 두 단위가 나뉜 혼합 단위의 그 계산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뒤에 가서도 예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있습니다. 80km per hour의 이제 속도의 단위죠. 시간당 80km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초당 몇 미터냐라고 궁금해요. 미터 퍼 세크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차근차근 하면 돼요. 뭐 당연히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주어야 되고요. 아워를 세컨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두 개의 이제 등가 관계가 필요한데요. 자,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킬로미터는 1000미터라고 하는 그러한 등가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접두사 때 배웠죠? 킬로는 10의 3승입니다. 따라서 등가 관계 변환 인자를 이용하면 1000미터가 결국엔 1킬로미터죠. 자, 바로 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80km per hour인데 hour를 분모에다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단위를. 자, 그리고 hour를 초로 바꿔야 됩니다. 1hour는 1hour는 초로 어떻게 되죠? 이제 3600초입니다. 따라서 1hour 3600 세컨드. 자, 이걸 곱해 볼까요? 곱하면 단위를 한번 약분해 보세요. 킬로미터, 킬로미터. 아워, 아워. 그러면 남는 단위는 미터와 세컨드가 우리가 원하는 분모 분자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22.2 미터 퍼 세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위를 꼭 계산식에다 넣어주면 단위가 약분되는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실수도 줄어들면서 계산의 흐름도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 과정에 꼭
단위를 같이 표현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면 되는데 아주 쉬운 문제들이에요. 자, 55 마일 퍼 아워입니다. 이것도 역시 속도의 단위입니다. 자, 시간당 몇 킬로미터인가? 자, 시간당 킬로미터로는 얼마인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얻어내야 될 단위는 바로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다시 말하면 마일 퍼 아워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꿔야 돼요. 간단하죠. 분자에 해당하는 마일의, 그러니까 길이의 단위인 마일을 킬로미터로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분모는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 관계를 여기 표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원 마일은 1.094 야드고요. 그 다음에 1.094, 죄송합니다. 원 마일은 여기 있네요. 1760 야드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건 미터였죠. 죄송해요. 자, 1마일은 1760 야드입니다. 그리고 1미터는 1.094 야드이고, 자, 그리고 1킬로미터는, 자, 킬로미터의 단위도 우리가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1킬로미터는 1000미터 퍼 세컨, 1000미터입니다. 자, 이러한 등가 관계를 이용해서 한 방에 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55 마일 퍼 아워죠. 자, 곱하기 1760. 자, 여기 보면 소수점이 찍혀 있어요. 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0까지가 유효한 숫자라는 뜻이죠. 자, 유효 숫자의 그 개념 파악은 여러분들 앞쪽 챕터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기 바랍니다. 바로 세 번째 소주제로 우리가 다루어 봤습니다. 자, 1760 야드가 있고요. 이게 원 마일입니다. 맞죠? 그리고 원 마일은 1.094 야드입니다. 자, 그리고 1킬로미터는 1000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 방에 썼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면 금방금방 이런 식으로 한 줄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원하는 단위가 정리가 되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일, 마일, 야드, 야드.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제가 여기 좀 잘못 적었네요. 자, 1.094 야드가 여기가 원 마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적었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원 미터였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실수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위를 계속 입력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위 입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터, 미터. 자, 그럼 남는 단위가 분자의 킬로미터, 분모의 아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해서 풀어내면 뭐 대략 뭐 88km per hour라고 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요, 이제 그 속도의 단위를 마일 퍼 아워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55 마일 퍼 아워 정도 되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가보시면 55라고 하는 숫자를 보시는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주마다 다르고 또는 고속도로마다 다른데 어떤 경우는 55, 어떤 데는 60, 65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한 속도예요. 예, 이 55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킬로미터 단위의 그 속도를 쓰기 때문에 환산해 보면 대략 88km, 대략 뭐 90km per hour에 해당하는 값이죠. 자, 이렇게 환산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연습해 볼게요. 자동차 연비가 15km per 리터래요. 갤런당 마일로는 얼마인가? 자, 갤런이라고 하면 자, 이 단위는 뭐예요? 마일 퍼 갤런으로 바꿔보래요. 뭐를? 킬로미터 퍼 리터를. 자, 킬로미터 퍼 리터를 마일 퍼 갤런으로 바꾸랍니다. 다시 말하면 킬로미터는 길이의 단위인데 길이의 단위를 마일의 단위로 바꾸고 부피의 단위인 리터를 갤런으로 바꾸랍니다. 자, 분모 분자의 단위를 각각 바꿔야 되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역시 한 방에 풀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연습만 충분히 되어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등과 관계에 해당하는 표가 있죠? 이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어요. 마일을 킬로미터로 먼저 바꾸어서 값을 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일 퍼 갤런인데요.
이 밑에 있는 갤런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킬로미터 퍼 갤런으로 바꾸고요.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에서 킬로미터 퍼 갤런을 킬로미터 퍼 리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2단계에 걸쳐서 수학적 연산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숙달이 충분히 되면 이것도 역시 한 줄로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값은요, 15 킬로미터 퍼 리터입니다. 리터를 밑에 이렇게 분모에 넣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 킬로미터를 우리가 죄송합니다. 네, 킬로미터를 뭘로 바꿔야 돼요? 마일로 바꿔야 됩니다. 마일로. 자, 마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쭉쭉 가볼게요. 자, 1km는 뭐죠? 1km는 1000m입니다. 변환 인자를 쓸 때 어디에 분자를 넣고 어떤 값을 분자에 넣고 어떤 값을 분모에 넣어야 될지. 자, 예를 들어서요. 조금 전에는 1000m분의 여기 있죠? 1000m분의 1km로 미터를 밑에다 넣었죠. 그리고 킬로미터를 위에다 넣었죠. 이 분모 분자의 그 값들은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리 바꿔서 써도 됩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목표하는 유닛, 단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모 분자의 위치는 바꾸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1000m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 이따가 우리는 이 킬로미터의 단위를 약분하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킬로미터를 넣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계속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1000m를 이제 미터를 야드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1.094 야드라는 값이 나오고 1m니까 밑에 미터를 넣으면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 야드를 분자에다 넣었어요. 왜? 나중에 이 미터의 단위를 분모 분자에서 약분할 거거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야드가 나왔으니까 이제 마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1760점 야드가 있고 이게 뭐예요? 1마일이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야드와 여기 있는 야드가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원하는 길이의 단위인 마일이 나옵니다. 자, 이것만 한번 약분해 볼까요? 킬로, 미터, 야드. 자, 마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남은 거 뭐예요? 갤런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리터를 갤런으로 바꾸면 되는데, 자, 리터를 갤런으로 바꾸는 거는 여기다 이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리터가 어디 있죠? 15km per 리터에서 리터가 바로 분모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리터가 있고요. 1.06 쿼터가 있습니다. 이 발음은 쿼터예요. 자, 1리터는 1.06 쿼터랑 같다고 돼 있죠. 그래서 쿼터를 분모에 넣었고 리터를 분자에 넣었습니다. 곱하기 1갤런은 자, 여기 이제 부피의 단위의 그 등가 관계가 써 있진 않는데요. 1갤런은 참고로 4 쿼터입니다. 됐죠? 여기 점 안 찍어요. 1갤런은 4 쿼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다가 바꿔서 쓰면 4 쿼터가 들어가고 밑에 1갤런이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단위 우리가 약분해 봅시다. 쿼터 없어졌죠? 여기 리터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남는 단위 갤런. 자, 우리가 남는 단위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마일이 남았고요. 여기 갤런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풀면 자, 우리가 원하는 단위가 나왔죠. 목적했던 단위가 이제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계산기 미리 쓰지 마세요. 계산식을 다 써놓고 계산식이 문제 없으면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적어지고 계산도 무의미하게 그 틀린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풀어보면 대략 값이 중요하진 않는데 35 마일 퍼 갤런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중요한 거 마일은 MI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I를 빼는 순간 큰일 납니다. 이거 I를 빼면 어떻게 돼요? 35m 퍼 갤런이에요. 이 미터 단위하고 마일의 단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계산의 단위를 꼭 입력해서 계산하시면 실수가 적고 원하는 답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km per 리터도 갤런당 마일로 바꿀 때 이렇게 한 줄로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두 줄에 걸쳐서 분자의 단위를 바꿔주고 분모의 단위를 바꿔줄 때 누군가는 한 줄로 풀어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예제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 문제는요, 액체 질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액체 질소, 리퀴드 나이트로젠인데요. 얘의 끓는 점에서의 밀도가 0.808g per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 세제곱센티미터, 잠깐 이제 우리가 그 단위를 읽는 영어적 그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는요, 센티미터라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나요? 제곱 센티미터죠. 근데 제곱 센티미터는 영어로 발음하면 어떻게 읽을까요? 자, 이게 바로 스퀘어 센티미터입니다. 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자, 스퀘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퀘어는 영어적 의미로 바로 사각형입니다. 2디멘셔널 2차원에 해당하는 사각형이에요. 자, 세제곱 센티미터는 어떻게 읽을까요? 세제곱 센티미터는 한국말로 세제곱 센티미터죠. 근데 이 세제곱 센티미터를 미국인한테 이야기하면 이 알아듣나요? 발음을 못 알아듣죠? 자, 얘는 큐빅 센티미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큐빅이 뭐예요? 큐브에서 온 단어인데요. 큐브가 뭐죠? 바로 3차원 공간에 이제 위치되어 있는 정육면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이러한 3디멘셔널 기하학적 구조, 이 정육면체를 큐브라고 하죠. 이 큐브에서 온 단어가 큐빅이에요. 따라서 이 큐빅, 이 세제곱은요, 우리가 큐빅 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큐빅 센티미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단위로 바꿀 수가 있는데 큐빅 센티미터하고 밀리리터는 완전히 동일한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큐빅 센티미터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읽기도 해요. 1 큐빅 센티미터를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해요. 1 cc. 자, 이 cc가 뭐예요? 큐빅 센티미터를 바꿔준 똑같은 단위입니다. 이 cc는 어디서 온 단어냐? 큐빅 센티미터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c와 여기 있는 뒤에 있는 c를 가지고 온 단위입니다. 자, 여러분들 흔한 여러분들 잘 활용해 봤던 그런 단위를 어떻게 영어로 읽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액체 질소의 밀도가 이렇대요. 밀도는 뭐죠? 참고로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이제 개념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density라고 하고요. 부피는 볼륨이죠. 볼륨분의 질량은 mass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단위 공간당 그 안에 차 있는 물질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제 빈틈 공간 안에는 물질이 채워지면서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고 물질이 차지하지 않은 빈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단위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 자체의 양을 우리가 이제 밀도라고 하고 이 밀도를 조금 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물리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바로 밀집도예요. 어떤 공간에 얼마나 밀집이 되어 있는지 물질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개념이 밀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좀 더 본론을 다시 들어볼게요. 자, 밀도는 어쨌든 0.808g per 큐빅 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액체 질소의 끓는 점은 77켈빈이에요. 이제 섭씨로 바꾸면 이 정도 온도인데 뒤에 가서 온도 환산에 대해서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 테니 뒤에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밀도 값을 킬로그램 퍼 큐빅 미터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읽어요? 큐빅 미터라고 읽으면 됩니다. 세제곱미터라고 읽으면 미국인은 못 알아듣죠. 자, 큐빅 미터라고 하면 미국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램 퍼 큐빅 센티미터를 결국엔 뭐로 바꿔야 된다? 킬로그램 퍼 큐빅 미터로 바꿔야 된다. 자, 분모는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고 죄송합니다. 분자는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고 분모는 큐빅 센티미터를 큐빅 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풀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등가 관계를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이런 거죠. 1kg은 뭐예요? 1000g입니다. 됐죠? 여기서 이 킬로가 접두사 킬로가 뭘 의미하죠? 앞에서 우리가 접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챕터 1에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챕터 1을 배우고 있고 두 번째 주제로 배웠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킬로라고 있고 얘는 10의 3승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1kg은 1 곱하기 10의 3승 g으로 바꿔서 결국엔 1000g이다. 됐죠? 이런 등가 관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등과 관계 하나 가져올게요. 1cm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센티는 결국엔 뭐죠? 10의 마이너스 뭐예요? 2승입니다. 따라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센티미터가 아니라 큐빅 센티미터를 큐빅 미터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1cm의 결국엔 뭐예요? 3승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엔 뭘 의미해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의 결국엔 3승입니다. 따라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큐빅 미터가 나오죠. 자, 이 단위도 3승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등과 관계 1 큐빅 센티미터는 결국엔 10의 마이너스 6승 큐빅 미터랑 같다. 이 등과 관계랑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1kg은 1000g이라고 하는 등과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이 두 개의 등과 관계를 이용하면 이 단위는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0.808부터 시작해요. 그램 퍼 큐빅 센티미터이고요. 곱하기 자, 1kg 1kg을 분자에 쓰고요. 1000g을 분모에 쓰겠습니다. 왜? 이따가 g을 약분할 거기 때문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킬로그램은 여기서 바로 얻어지네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큐빅 센티미터를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되나요? 큐빅 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1 큐빅 센티미터를 분자에 넣고 분모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승 큐빅 미터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약분되죠? 큐빅 센티미터 없어집니다. 남는 단위 킬로그램하고 큐빅 미터만 남습니다. 됐죠? 그럼 킬로그램이 분자에 있는지 확인하고 큐빅 미터가 분모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수학적으로 계산을 이제 하면 되죠. 얘 가지고 와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값이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명심하세요. 연습할 때 꼭 단위 적고 단위를 하나씩 지어가 보면서 원하는 단위가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계산기를 직접 이제 활용해서 계산한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단위를 정리해 봤는데 원하는 단위로 정리가 안 되었다면 계산식 자체에 어딘가 실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계산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번 그 챕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온도 단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도에는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쓰는 온도의 단위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섭씨, 그 다음에 화씨, 켈빈 온도가 있습니다. 자,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켈빈 온도가 있는데요. 섭씨는 셀시우스, 화씨는 파렌하이트, 켈빈은 켈빈입니다. 자, 참고로 섭씨 온도는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단위이고요. 이건 이제 스웨덴의 과학자 안데르스 셀시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과학자가 개발해서 물의 어는 점을 0도씨로 잡았습니다. 자, 이걸 읽을 때는요, 한국말로 읽으면 0도 C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또는요, 섭씨 0도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됐죠? 영어로 읽으면요, 0은 제로죠. 제로.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도에 해당하는 이 단위는 영어로 디그리입니다. 디그리 C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제로 디그리 C 읽으면 바로 이 0도씨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는 점을 0도씨로 잡고 물에 끓는 점을 섭씨 100도로 잡았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사이의 칸은 100도씨 칸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화씨 온도의 경우는요. 화씨 온도는 이제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서 주로 사용했는데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가장 많이 쓰는 그 온도 단위가 화씨 온도입니다. 자, 독일의 이제 물리학자가 파레나이트라고 하는 물리학자 있어요. 가브리엘 파레나이트인데 이 사람이 제안하고 이제 어떻게 제안했냐면 물의 어는 점을 32도 F. 자, 이거는 0 디그리 F라고 죄송합니다. 32 디그리
F라고 읽으면 됩니다. 됐죠? 이 온도를 물의 어는 점으로 잡고요. 물에 끓는 점을 212, 212도 F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의 간격을 180칸으로 잡았어요. 자, 이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그 간격을 들여다보면요. 섭씨는 100칸이고 화씨는 180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었던 측정 있죠. 두 번째 주제에서 배웠던 측정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화씨 온도가 이 어는 점과 끓는 점을 180칸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온도 표현이 가능하겠구나. 뭐에 비해서? 섭씨 온도에 비해서. 자, 이러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연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켈빈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켈빈은요, 과학적 연구와 이제 공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절대 온도 단위입니다. 자, absolute temperature의 단위인데요. 영국 과학자 이제 윌리엄 톰슨 켈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참고로 자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귀 받으면 영국에서 자귀를 받으면 서라고 하는 그 호칭을 앞에 붙이죠. 이 과학자가 이제 제안한 온도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온도의 단위가 이 켈빈이 바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었던 역시 측정에서 배웠었죠. SI 단위로서의 온도를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자, 이 온도는요, 물리적 온도의 이제 절대 기준점을 0켈빈으로 잡았어요. 0켈빈이 어떤 온도냐면요, 이제 우리는 절대 0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absolute zero 켈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온도는요, 이론적으로 모든 분자의 운동이 멈추는 온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온도를 기준으로 이제 켈빈 온도를 정의를 했는데, 0도씨는 273.15 켈빈입니다. 바로 이제 환산이 되는데요. 조금 이따 이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도씨는 373.15 켈빈입니다. 즉, 켈빈도요,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이제 온도 간격을 100켈빈, 100칸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우는 세 가지의 그 온도 단위들은요, 화씨 온도, 섭씨 온도, 켈빈은 서로 상호 전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 보여지는 그림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을 해보면 이 세 개 온도 단위들 사이의 전환을 위한 수학적 관계식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수업은 수학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유도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우리가 유도된 결과물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섭씨 온도와 켈빈 온도 사이의 변화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리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15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가 예를 들어서 0도씨가 있으면요, 273.15를 더해서 273.15하고 그냥 0도씨의 단위를 켈빈으로 바꿔놓으면 끝납니다. 됐죠? 이게 바로 섭씨 온도와 켈빈 온도 사이의 온도 변환 관계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섭씨와 화씨 온도 사이의 단위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변화를 위해서는 두 단위 사이의 변환인자를 알아야 되는데, 물에 끓는 점을 기준으로 180도 F가 100도 C였죠.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네요. 180도 F가 아니라 212도 F가 100도 C였죠. 맞죠? 다시 말하면 212도 F는 100도 C였고요. 또 마찬가지로 32도 F는 0도 C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간격이 180 간격과 100도 간격이 있습니다. 자, 이 간격은요, 결국엔 서로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100도 C 간격은 180도 F 간격과 똑같다. 자, 이게 바로 등가 관계인데요. 얘를 분모 분자로 이제 입력을 해서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바로 5분의 9라고 하는, 자, 중요합니다. 단위도 중요해요. 도 C와 도 F가 위에 붙어 있어야 돼요. 위아래에. 자, 5분의 9라고 하는 이러한 변환인자가 유도가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화씨 온도와 섭씨 온도 사이의 관계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물만 가지고 오면 섭씨 온도는 화씨 온도의
32 디그리 F를 더하고 먼저 더했죠. 더하고 9분의 5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나온 단위가 뭐예요? TF가 바로 화씨 온도인데 화씨 온도에다가 화씨 온도를 더했으니까 단위는 디그리 F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디그리 F분의 디그리 C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걸 약분하면 결국엔 디그리 C 단위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섭씨 온도 단위가 나오네요. 맞죠? 자, 이거를요. 여기 있는 이제 수학적으로 얻어져 있는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TF 화씨 온도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정리를 다시 하면 이러한 관계식도 나옵니다. 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요. 섭씨 온도니까 디그리 C가 되겠고 여기도 디그리 C분의 디그리 F죠. 약분하면 디그리 F만 남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32 디그리 F를 더했으니까 역시 단위는 디그리 F로 정리가 돼서 화씨 온도 단위가 나오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자, 이 식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물에 자,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212 디그리 F가 있죠.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212 디그리 F 더하기 32 디그리 F 죠. 얘 곱하기 9분의 5 디그리 C 디그리 F가 있죠. 분모 분자에 계산해보세요. 뭐가 나오나.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100 디그리 C가 나올 겁니다. 바로 212 디그리 F가 물에 끓는 점인데 섭씨 온도는 100도씨다라는 그런 값을 유도해내는 거죠. 자, 계산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도 단위의 변화는 이 정도로만 연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수업 초기에 말씀을 드렸죠. 단위만 봐도 답이 보인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인데요. 단위는 숫자와 똑같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숫자만 있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단위가 있어야 될 곳에는 단위는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웠듯이 이제 차원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옳은지 계산 흐름이 맞는지를 확인해주는 검증 도구이고요. 단위가 없는 값들도 있지만 단위가 필요한 측정 값을 라면 무조건 단위를 적어서 차근차근 단위를 약분해 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단위가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산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원 분석과 단위 환산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요, 챕터 1의 일반학 챕터 1의 마지막 부분인 물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